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탐사 인사이트입니다. 이번 주는 뭐 이제 국감 여야가 이제 불꽃 튀는 이제 공방을 벌이면서 여의도 국회가 거의 지금 전투 현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야 정치권 모두 이제 가장 큰 관심은 이제 내년도 지방 선거일 텐데요. 특히 내년 지방선거 가운데서도 아마 가장 관심이 가는 지역이 서울과 부산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부산은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좋게 표현하면 전략지, 그리고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항상 열세 지역이었는데 최근에 그 여론 조사상으로 부산에서 민주당도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 지방선거, 부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매우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그래서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이재성 전 우리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 부산시당 위원장 이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시몬 기자도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시몬입니다. 네, 오늘 저 부산에서 여기 오시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뭐 물어보니까 오늘 저 뉴탐사 방송을 위해서 부산에서 올라오셨다고. 그 뉴탐사에서 불러주셔가지고요. 네. 오늘 서울로 왔고 또 온 김에 다른 일정도 잡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방송 전에 뭐 얘기를 좀 저희가 나눴습니다만 내년 부산시장 선거는 정말 해볼 만하다. 이제 이런 좀 자신감 넘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 시청자 분들한테 부산 상황을 좀 잘 설명하고 다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진보 진영이 좀 결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뭐 이재성 위원장님 뭐 대부분 아시긴 할 텐데 우리 김시몬 기자가 식순에 따라서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업어준 사람이 있을까요? 이제 이렇게 업어줬던 걸로 이제 상당히 이것도 화제였죠. 상당히 4월 총선을 한 어느 정도 며칠 정도 앞두고 있을 때였나요, 저 때가? 투표 한 열흘 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 때문에 이제 여론조사상으로 거의 파란을 일으키고 있었던. 제가 조경태 의원을 막 추격하고 있는. 추격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까? 뭐 여론조사상으로는 이제 조경태 그 후보를 제친 경우도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23%에서 시작해가지고요. 50%까지 올라갔던 그 막 가파르게 오를 때 저기 이제 지금 대통령 되셨죠?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큰 도움을 주셨죠. 오르다가 이제 대통령 등에도 오르시고. 고맙습니다, 대통령님. 자, 그래요. 이재성 우리 위원장님 걸어온 길을 좀 살펴보죠. 네,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직속 AI 강국 위원장으로 얼마 전까지 계셨고요. 또 민주당 부산 광역시당 위원장 여기만 하셨고요. 그리고 22대 총선 이제는 이제 뭐 얼마 안 됐지만 작년이잖아요. 작년 영입 인재 2호였어요. 2호였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들 2호인데 왜 비례대표 안 하고 뭐 전문가군으로도 분류될 수 있고 아니면 좋은 지역구도 충분히 전략공천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얘기 나오는데 뭐 뒤에서 보시겠지만 난 고향에서 승부를 볼란다. 부산에서 이렇게 이제 험지로 이제 나가셨고요. 그리고 NG소프트 전무 이게 이제 그 당시 되게 화제였거든요. NC소프트에서 전무하시고 뭐 소프트 서비스 대표하시고 뭐 이런 거, 그리고 자율주행 스타트업에서도 대표를 맡으셨고, 그리고 이건 뭡니까? NC 다이노스 야구단 첨단의 주역이다. 제가 그 프로야구 제9구단 NC 다이노스 창단 의향서를 KBO에 직접 제출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제가 야구 조금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여쭤봤고 지스타 게임 전시회
또 게임의 메카를 만들겠다 부산을. 그래서 부산 학부모들이 지금 걱정이 많은데 그 이제 세계적인 게임 전시회가 됐죠. 지스타를 또 부산에 유치했을 때 제가 네. 협회 운영위원장이었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부산 소년의 집 알로이시오 기지 1968 초대센터장 이게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거든요.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그 이제 부산의 대표적인 아동 양육 시설로 소년의 집 옛날 용어로는 뭐 고아원 이런 네, 표현들이 있었죠. 거기에 이제 폐교를 재생해서 네. 창의교육센터 만드는 프로젝트가 있었고요. 그 프로젝트에 제가 PM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알로이시오 기지는 저 창립 신부님 이름이죠. 그래서 네. 알로이시오 기지 1968을 하면서 한 1년 반 동안 제가 그 고아원의 기숙사에 직접 생활하면서 지냈었던 그런 또 추억이 있습니다. 이 부산 저기가 이제 지금 제가 있는 사하구하고 서구의 경계에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예. 네. 그리고 포항공대 중퇴하시고 네. 고신의대도 가셨다가 예. 예, 뭐 서울대 계산통계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요즘은 저 서울대 그 공대를 그만두고 보통 의대를 가는 경우가 많은데 거꾸로 이력을 밟으셨네요. 예, 뭐 근데 의대가 좀 너무 재미가 없었었어요. 예, 네. 적성에도 조금 안 맞는 게 있었고요. 네네. 예. 근데 그 지금 이력을 살펴보면은 뭐 기업인도 하시고 또 AI 또 전문가시고 또 사회 봉사 활동도 하셨고 또 이렇게 체육 또 이렇게 문화 또 게임 이런 쪽에도 또 이 몸을 또 던지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력으로 보게 되면 참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한 이력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 뭐 대통령님하고 면접할 때 좀 합이 잘 맞았었어요. 네. 네. 그래서 사실 대통령께서는 제가 부산에 가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면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도 좀 좋은 기억을 가지고 각자 영역에서 또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부산에 부산에 출마하는 것을 약간 좀 아쉬워했군요. 예, 예. 서울 연구가 어디냐고 이렇게 물었었어요. 처음에는. 예. 근데 너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예, 우리 이제 이재성 그 위원장 정도의 이제 이력을 가지신 분이 수도권 어디 한 군데 공천을 받으면 무조건 당선인데, 예. 그것도 또 부산의 또 터줏대감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조경불패. 그래서 제가 뭐 보고 있나 조경태 뭐 이런 구호도 지금 생각해도 야, 저는 제가 생각에 들어 이게 그 현장에서 바로 나왔었습니다. 제가 막 준비를 하고 이랬던 것이 아니었고요. 근데 이제 대통령님께서 해주신 조언 중에 한 가지가 이겨도 지고 저도 이기는 게 정치다. 그 얘기가 되게 와닿았었고요. 비록 조경태 의원에게 졌지만 그 뒤에 또 제가 부산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정치를 해오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때 그 이야기가 상당히 저한테 많이 와닿았고요. 뭐 대통령님 걸어온 거에 비하면 뭐 이건 세 발의 피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도 뭐 국회의원 한 두 번 정도 떨어지고 뭐 성남시장도 도전했다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근데 어떤 쉽지 않은 용기를 냈었고 또 실제로 총선 때는 굉장히 부산 지역의 이변과 파란을 몰고 올 주역으로 기대를 모았었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부산 또 시당 위원장에 도전을 해서 상당히 그 지역의 그 정치 이력이 짧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것도 사실은 이변을 좀 일으켰어요. 이게 당원 주권 시대라는 거를 좀 저는 실감을 하고 있는 게 제가 이제 그 부산에 막 내려갔을 때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제 지지율이 23% 나온 거예요. 부산에 처음 내려갔을 때. 그 화면 있으면 조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기 보십시오. 네. 제가 이제 부산에 내려갔는데 23대 56 아하. 예, 이렇게 나왔어요. 저때 뭐 조경태님이 뭐 신경도 쓰지 않았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때 이게 이른바 현타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죠? 현타가 왔고 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SOS를 했어요. 네. 좀 빨리 내려와라. 상황이 심각하다.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그 다음 여론조사 때는 제가 이기죠. 네. 그래서 너무 저 기억은 저한테도 상당히 좋고요. 네.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어려운 때 결국 하는 거는 열심히 전략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경태 의원이 당시에 20년 동안 한 지역에서 국회의원 하신 분인데요. 명함 돌렸습니다. 저 여론조사 나오고 아하. 조경태입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저녁에 저는 막 이제 선거 운동을 할 때 조경태 의원은 선거를 이렇게 일찍 그만뒀었거든요. 밤에 제가 항상 더 했는데 저게 공개되고는 조경태 의원도 열심히 하고 조경태 의원 사모님도 부산에 오셔가지고 선거 운동도 하고 네. 그랬는데 마지막에 이른바 보수 결집 네. 이 부분들이 상당히 뼈아팠던 네. 기억이 있고 많이 배웠던 선거였습니다. 네. 그 저 때 예. 그 제 아는 분이 이제 저기 그 사하구가 이제 본가가 있다고 예. 지역구 의원이 이제 조경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 이번에 당선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럴 수가 없다고 조경 불패다 여기는 그랬거든요. 네. 근데 진짜 거의 뭐 이제 이기실 뻔했죠. 정말로. 근데 이제 저는 저 부분도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뭐 기업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스타트업 혁신 경제 쪽도 마찬가지지만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 얘기를 많이 좀 하셔서 기억에 남습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정치가 사실 많은 불신을 받고 있고, 네. 또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그냥 가면 거의 되는, 어떤 정당의 공천을 받으면 거의 되는 이런 현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 보니까 저는 제가 조경태 의원이랑 당당하게 맞붙는 것 자체가 정치 입문하고 신인으로서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그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정치 입문한 지 한 1년 10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오늘 이렇게 큰 프로그램에 제가 게스트로도 초대를 받고 또 부산시당위원장에 당선도 되고 또 부산시장에 출마를 하겠다고 해서 또 많은 분들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하는 것들이 이런 어떤 도전하고 맞물려 있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항상 뭐 새로운 도전 또 이렇게 바람 또 혁신을 이제 몰고 다니시는 분인데 사실 이게 국민의힘 이 부산 응해주세요. 민주당의 이제 그 시당 위원장. 네. 네. 저 때는 날짜도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작년 7월 27일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을 때 제가 막 그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많이 힘든 가정도 있었고, 이 정치하면서 좀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그런 면들도 많이 겪었던 선거였는데요. 권리당원들이 한 59% 정도 지지를 해주셨었어요. 네. 그리고 대의원들은 한 28% 정도 지지를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가중치가 대의원 80%, 권리당원 80%, 대의원 20%에서 제가 결국 이제 53%로 당선이 됐었는데요. 상당히 그 기억에 남고 제가 지금도 정치를 할 수 있는 강한 동인. 역시 우리 부산에 있는 당원들이 이렇게 지지하고 또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해라라고 또 가이드를 주신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예. 저때 제가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랬잖아요. 예. 뭐 그랬는데 정말 그때 생각보다 이게 될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이유가 부산 민주당을 바꾸겠다 이러면서 민주당에 대해서도 개혁을 해야 된다. 부산 민주당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쓴소리 비판을 엄청 강하게 하셨거든요. 그렇죠. 아까 이제 왜 이재명 당시 당대표가 저 업어주는 사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때 그 지역에 있는 후보가 아무도 안 왔었어요.
아하. 예, 이재명 당대표가 정치 신인을 지지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인근에 다른 후보들이 아무도 안 나타났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때만 하더라도 부산 정서가 그 이재명 당대표가 표에 도움이 되겠어. 저는 뭐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저한테 그랬어요. 이재명 대표 오는 게 도움이 돼? 우리한테? 이런 분위기였어요. 아니 예. 심지어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그 지역에 가겠다 하는데도 오지 말라. 예. 네. 그랬던 시기니까요. 반면에 저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선거 때 많이 찾아갔긴 했었죠. 뭐 또 조국 대표도 등장하고. 조국 대표도 등장하고. 그래서 저가 이제 그 시당위원장 나갔던 가장 중요한 계기인 게 저 사진입니다. 네. 사실은 그냥 뭐 차로 한 5분, 10분에 다 후보들이 있는데 네. 저 후보들이 나타나지 않았고 당 대표가 온다라고 하는 걸 뭐 모를 일은 없을 텐데. 그리고 아까 우리 뭐 김 기자님 얘기를 했지만 네. 오지 마라 그랬어요. 네. 예, 근데 그거를 외부에 알릴 수도 없고 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당시에 이제 그 지금 대통령께서. 근데 뭐 저런 부분들이 바로 불과 네. 작년 4월의 일이었고 7월에 이제 시당위원장 선거 때 또 우리 당원들이 그 이재성 해야 된다. 네. 부산시당 이렇게 저한테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줬던 그런 또 계기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부산의 이제 민주당 정서는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까? 이제? 그렇죠. 이게 이제 참 다행스러운 건데요. 네. 그 전에 이제 금정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때만 하더라도 또 약간 이제 이재명 그때 당 대표가 호남 또 부산 이렇게 이제 유세로 올 때 그때도 사실은 또 오세요 이런 분위기도 있었어요. 지난 얘기지만 그 정도였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지난 대선 네.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는 이제는 부산도 이재명 당시 후보를 중심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큰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요. 네. 지금은 네. 적어도 이재명 대표 네. 대통령이죠. 이 대통령 시대를 함께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이 이제 맺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 한때 뭐 항상 부산에 뭐 이렇게 그 뭐 선거가 치러지면 친명이냐 뭐 예. 친문이냐 뭐 이런 그 구도로 이제 바라봤는데 지금은 이제 부산 이제 민주당의 이제 그 이 바닥 민심은 뭐 그런 이제 더 논쟁의 여지는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제는 뭐 외려 적어도 거꾸로 본인이 이제 친명 경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지역에 예. 있는 정치인들은 거꾸로. 네. 그래서 뭐 네. 우스갯소리로 언제부터 친명 뭐 이런 얘기는 있지만 네. 예. 그래도 이제는 뭐 이제 대통령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는 부산에서도 네. 확실하게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예. 아까 그 사진도 이제 보여드리긴 했지만 어쨌든 이재성 우리 위원장님은 뭐 자타가 공인하는 부산의 친명계 정치인입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죠. 아, 예. 사실은 뭐 그런 표현이 그 조금 예스러운 표현이긴 한데 저는 뭐 그런 철학들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대통령하고 정치하면서 얘기할 기회도 많았었는데 이런 사람이 정말 좀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라는 뭐 확신을 저도 갖고 있었고요. 또 우리 국민들이 잘 지지해 주셔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됐고 또 재밌는 거는 부산에서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 보면은 고 노무현 대통령님도 계셨고 문재인 대통령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두 분이 득표율이 40%를 넘지 못했습니다. 네. 그 정도로 부산이 험지예요.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부산에서 40% 득표를 받은 첫 후보였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게 그런 예, 조금 바뀌고 있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예. 조금 부산에서 40%딱 찍고 그래서 좀 아쉽기도 했거든요.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또 맞습니다. 우리 네. 강 기자님 정확히 보고 계시는데 부산은 네. 한 10% 포인트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도시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수도권 제가 이제 뭐 부산 서울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특히 서울 수도권 쪽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참 이 가변적인 도시다. 예. 그래서 절대 방심해서도 안 되고 또 반대로 실망할 필요도 없고
뭐 내년 지방선거도 진짜 부산은 이 말씀은 드릴 수 있는 게요. 뚜껑 열어봐야 아는 도시입니다. 예, 결과는 열어봐야 아는 그런 도시다라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 지방선거 이제 부산 시장 선거가 어떻게 될지 그 얘기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죠. 네, 어쨌든 이렇게까지 오셔서 이제는 부산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셨고 이제 AI 세계 1등 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뭐 서울 부동산이 또 큰 이슈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구조적인 문제를 놓고 보면 서울에 좋은 일자리들이 다 있습니다. 뭐 그리고 서울 인근 경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근 경기에 좋은 일자리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이른바 돈도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자리를 잡으려면 지역에도 괜찮은 직장들이 군데군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좋은 직장도 다니지만 마령 뭐 부산이나 광주에서도 좋은 직장이 있어야 되는데 부산에 100대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른바 뭐 제2의 도시라고 불리는 부산에 100대 기업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 부산에 좋은 직장이 몇 개가 있겠습니까? 일자리가. 그러니 졸업을 하면 다 서울로 오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어서 지역 균형 발전이 지금 단계에서 뭔가 혁신적인 턴어라운드가 있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큰 위기가 올 거다. 대통령께서는 이제 부동산 사례를 들면서 이렇게 가면은 일본의 그 잃어버린 30년이 우리도 오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다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거기에 더해서 지금처럼 부산에도 100대 기업이 없는 이런 현실이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구조적인 병폐가 발생할 거다. 그러니 부산이 발전하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리더십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요즘 부산 별명이 노인과 바다라고. 예. 뭐 다들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게요. 이미 우리가 이제 경제 지표라 그러죠. 뭐 지역 내 총생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인천이 부산을 앞섰습니다. 예. 뭐 그리고 전체 인구는 부산이 많지만 경제 활동 인구는 인천이 부산보다 더 많고요. 네. 그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산에서 이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괜찮은 매력적인 일자리들이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하고 또 하나는 당장에는 뭐 큰 좋은 기업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여기서 한 5년 10년 일하면 이 경력이 국가 전체적으로 인정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으면 또 돌아갈 텐데 이 부산에서 내가 하는 이 일이 대한민국에서 주목받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주는 일도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은 떠나가니까 노인이 계속 늘어나는 거고요. 이 바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또 잘 활용해야 되는데 또 부산이 이 바다도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못해서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희화그리 된 건데요.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래도 아직은 좀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부산을 거점으로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이제 워낙 강하다 보니까 부산도 또 뭐 자주 내려가시고. 예. 한일 정상회담도 부산에서 했잖아요. 보통 정상회담 지역에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대통령을 보면서 그라운드를 넓게 쓰는 넓게 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이렇게 한중일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도 서울이라고 하는 데서의 외교적 얘기는 굉장히 큰 임팩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거하고 부산에서 만나는 거하고는 느낌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우리가 중국도 의식을 해야 되고 또 일본도 의식을 해야 되는데 부산에서
한국과 일본의 대표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저는 외교적으로도 좋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이 또 상대적으로 일본이랑 가까운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손님을 초청해서 만나고 그리고 이런 또 실용 얘기를 펼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제가 그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그 안테나 이렇게 잘 세우면 NHK가 들리는 거 보고 이런 부분들이 네네. 좀 있었었습니다. 예, 예. 그래요. 예. 어쨌든 지금 임기 초반이긴 하지만 그래도 부산 지역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제 지지율이 좀 50%를 지금 넘고 있다면서요. 예, 이게 아주 고부적인 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난 대선의 득표율이 40%였습니다. 네. 우리 지금 대통령께서. 네. 근데 지금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가 50%를 넘고 네.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정말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내가 부산 말로 내 이재명이 안 찍었는데 대선 때 지금 네. 잘하네. 네. 좀 지켜보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는 이제는 뭐 민주당의 대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책임지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정말 하루하루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부산에서도 잘 어필하고 특히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기고 북구 강로를 개척하고 하면서 부산의 위상을 높인다. 이게 부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도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네. 이 대통령의 그런 국정 철학이 또 부산에도 잘 전달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지난 1년 전 4월 총선 때까지만 해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부산 정세에 과연 먹히겠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회의론이 굉장히 지배적이었던 반면에 완전히 1년 만에 지금 이제 부산의 분위기가 지금 바뀌었군요. 예, 잘 기억나시겠지만 사실은 우리 가덕도 공항에서 대통령이 테러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고 또 서울로 이송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본질적이었던 그 테러는 묻히고 그냥 헬기로 왜 서울 갔냐? 이런 프레임이 먹힐 정도로 부산은 사실은 좀 허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50%를 넘기고 있지만 또 뭐 방심을 해서 실수를 하거나 또 프레임에 말려 들어간다 그러면 언제든지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요. 내년 6월 3일까지는 더 좀 조마조마한 면도 있습니다. 부산시장 선거 한번 얘기를 하는데 내년도 부산시장 선거를 민주당이 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게 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첫 번째 요인은 무엇보다 박형준 현 부산시장. 그죠? 박형준 현 부산시장이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박 시장이 이제 재선을 하고 3선에 도전을 하는 구조인데요. 네.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는 박형준 시장이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무척 높은 상황인데 지금 마땅한 이제 좀 대체 주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4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4년 전에는 박 시장이 재선에 도전할 때는 박형준 시장이 일을 매우 잘한다의 비중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50% 이상이 박 시장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였는데요. 이번에 이제 지역 언론에서 조사를 한 거는 그 비중이 30%대예요. 35% 정도. 그리고 노골적으로 묻습니다. 박형준이 연임하는 게 좋겠습니까? 물었을 때 부산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에서 선거가 치러지는다는 게 하나가 중요한 거요. 또 하나 대통령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년 전 때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국정 지지도였는데 그럼 부산에서 40%가 채 안 되는 지지도가 나왔고요. 지금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50%가 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4년 전하고는 완전히 이제 반대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정당 지지율은 오차 범위 내에서 뭐 왔다 갔다 하지만 이제 국민의힘이 좀 앞서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박 시장의 연임을 부산 시민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하다. 그리고 대통령은 또 잘하고 있다라고 보는 의견이 높아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해볼 만한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4년 전하고는 이제 부산의 정치정이 많이 바뀌었군요.
그리고 박형준 시장은 지금 국힘당 지지율만큼도 지금 지지율이 안 나오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 이제 민주당도 역시 그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다 안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네. 어쨌든 박형준의 좀 현 시장이 다시 나온다면 민주당에서는 2018년 이후에 다시 부산시장을 탈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희망이 매우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국민들이 잘 기억하시겠지만 그 우리 엑스포 기억나시죠? 네. 그 엑스포가 단순한 국제 행사를 부산에서 유치하자라는 차원이 아니고요. 이 부산 자체를 재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엑스포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판단이었어요. 지금 박형준 시장이.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깜빵이가 계시죠. 그분이랑 같이 거의 전국적으로 뭐 또 세계적으로 엑스포는 부산이 유치가 될 거다라는 식으로 했는데 그 29표는 득표율이 17%예요. 네. 그거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리더십이 한계가 온 겁니다. 부산 시민들이 그걸 잘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박 시장으로는 부산을 발전시키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민들의 중론입니다. 예. 네, 여론조사에서도 거의 50%가 이제 연임 반대 의견을 보고, 그래도 좀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좀 민주당이 희망을 가져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저도. 근데 박형준 시장은 제가 개인적으로 그 지난 그 재선 당시에 검증을 취재를 많이 했었는데 무엇보다 부산 시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굉장히 제가 의문을 가졌던 거는 그 요즈마 펀드라고 이스라엘 이제 국부 펀드인데 그거 이미 이제 한물 간지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그 요즈마 펀드하고 부산시가 공동으로 협약을 맺어서 뭐 자기 임기 중에 몇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이걸 뭐 선거 과정에서 제1 공약으로 내세웠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박 시장이 MOU 시장이에요, 한마디로. MOU 시장. 예, 그것 좀 그래서 적합한 표현 같습니다. 그 굉장히 이제 MOU를 거의 남발하는 그런 수준인데 우리 강 기자님 지적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이어지고 있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성과가 안 나오면 또 다른 MOU를 발표를 하고 그래서 부산에 뭐 박 시장 주장대로 했다면은 지금 엄청난 외화가 와 있었어야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 해운대 가 보시면 우리 시민들 느끼시지만 이런 해수욕장에 무슨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아파트가 있냐라고 그렇죠. 하는 거 LCT죠. LCT. 예. 그거 우리 박 시장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데 그거 팔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안 팔고 아직도 안 있습니다. 팔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능력과 자세가 모두 중요하다고 해서 사람 능력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가 그 모자라는 능력을 또 커버할 수도 있는데 이 박 시장은 뭐 능력도 능력이지만 자세, 그 LCT의 아파트를 아직도 처분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그 이유도 사실 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와이프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그 와이프 게 하나 있고 아마 저기 자식들도 또 한 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참 안타깝죠. LCT 집값은 좀 올랐습니까? 그게 궁금한데. 예, 그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 부산 시민들이 또 우리 박 시장에 대해서 또 평가하는 더 주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시 부산시장은 이제 삼선은 하고 싶고 또 그렇다고 힘들게 그 모은 재산을 또 포기하고 싶지는 않고 그래요. 그런데 일단 지금 뭐 그 박형준 시장이 나름대로 그 자신의 이제 그 삼선 전략으로 이재명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는 걸로 지금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아까 우리 강 기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부산의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본인의 지지율이 낮게 나오니까 이 박 시장이 이른바 그 뭐 보수 내에서는 좀 점잖다라는 평도 있었는데 최근에 스탠스를 완전히 바꿨어요. 그래서 좀 거친 표현도 많이 쓰고 그렇게 하면서 일단은 당 지지율까지 본인의 지지율을 좀 끌어올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식의 좀
볼썽사나운 그런 이제 주장들을 많이 하는 것 지난번에 같습니다. 한번 그 예.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방문했을 때는 굉장히 공손하게. 근데 그게 이제 그 어떤 국힘당 지지자들한테는 한테 뭐 한 소리 들었던 모양이군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이제 이 박 시장이 그 이재명 이제 당시 당 대표였죠. 당 대표랑 면담을 하자고 막 이제 여러 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요청을 해 와서 그 부산 신항에서 북극 항로를 주제로 하는 박 시장이랑 당시에 이제 당 대표 이재명 대표가 이게 회담을 하는 비공개 회담을 하는 게 있었는데요. 그 회담을 하고 이제 당 대표는 다른 일정을 보고 있는데 그 순간에 박형준 시장이 나와가지고 그 비공개 회담 내용을 막 깹니다. 깨면서 자기 허위 과장된 내용을 발표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참 이게 말로만 듣던 그런 정치구나 하는 부분들을 느꼈었는데요. 참 최근에 보면은 또 그런 일들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안타깝죠. 근데 냉정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민들이 박형준 시장이 또 연임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뭐 이제 선거에서 지금 이렇게 10% 정도도 채 벌어지지 않는 지지율 그런 선거에서는 중도층을 잡는 게 중요한데 지금 부산의 민심은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지난 대선 때부터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박형준 시장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하고 뭔가 자기가 이렇게 그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인다면 외로 중도층들한테는 더 중도층 민심은 좀 등을 돌릴 가능성이 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우리 해수부예요. 해수부 장관 우리 지금 전재수 장관이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해양수산부가 내년 1월부터는 임시청사지만 이제 부산시대를 열게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속도감이 있잖아요. 6월 3일 날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고 그때 기억나시겠지만 해수부 언제 옮길까 그러니까 한 5년 걸린다라고 공무원들이 답을 하니까 연말까지 옮기세요라고 해서 이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강한 추진력 이런 부분들이 부산 스타일하고 좀 맞아요. 부산이 좀 화끈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겨서 정말로 부산을 새로운 해양수도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대통령의 의지가 좀 체감이 되는 거죠. 시민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해양수산부 장관이 계속 잘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그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부산의 정치정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여론조사가 있죠. 그렇죠. 지금 우리 뭐 전재수 장관이랑 박형준 시장이 우리 화면 보시다시피 거의 붙어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해볼 만한 이런 구조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언론에서는 내년도 부산 시장으로는 이제 민주당에서 전재수 시장이 가장 많이 지금 거론은 되고는 있어요. 근데 우리 오늘 이제 뉴탐사를 통해서 전재수 장관 말고 우리 여기 이재성 우리 위원장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오늘 한번 좀 소개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부산이 조금 특이한 상황이 이 우리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장관은 장관직을 사퇴해야 됩니다. 90일 전에. 근데 이제 장관을 한 7개월 정도 한 시점에서 큰 결단을 내려야 되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부산의 유일한 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전 장관이. 그러니까 또 국회의원직도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장관을 조기 사퇴하고 또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도전을 해야 하는 부분들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또 어떻게 받아들여질 거냐 하는 것들이 큰 변수거든요. 그래서 박 시장도 뭐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지만 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모든 일들 특히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라는 것들이 잘 처리되어야만 제가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부산에서는 민주당 후보풀이 조금 많아야만이 또 변수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구조고, 저도 그래서 전재수 장관과 같이 또 부산시장의 민주당 후보로 또 거론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예. 어쨌든 뭐 민주당에 그래서 부산시장으로 출마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뭐 선의의 그렇죠. 경쟁을 통해서 예. 붐업도 되는 거고 예. 하니까. 예. 예. 그리고 특히 이제 그 결이 좀 다른 분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우리 전 장관은 다들 아시겠지만 30대 때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네. 청와대로 불러들여 가지고 30대부터 이제 정치를 걸어왔던, 정치 외길로 걸어왔던 경우고요. 저는 이제 AI 전문가 또 성공한 기업인 출신으로 이제 이 정계에 입문을 했기 때문에 다른 건 모르겠지만 또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도 또 재밌게 표현할 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겁니다. 제가 흔히 하는 얘기로 경제 누가 더 잘 살리겠습니까? 네. 예, 지금은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경제의 활성화가 대단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께서 직접 영입한 인재 2호로서 또 부산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박형준 시장을 한번 꺾어보겠다. 예, 이런 강한 또 의지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또 그리고 약간 어쨌든 이재명 정부의 초대 해수부 장관이잖아요. 그리고 예. 해수부 이전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제 바람이지만 또 그 과거도 문제도 좀 해결을 해수부 공무원들도 좀 해결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할 일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뭐 그것보다도 또 이게 장관직을 내려놓고 출마했을 때 그 걱정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올지 또 장관 청문회라든지 뭐 그런 얘기도 좀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은 상당히 프레임에 능한 구조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이 부산에서 내건 프레임이 200석은 막아주세요, 개헌은 막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막 큰절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지금 대통령의 50%이 지지율이 뒷받침되는 이 배경에는 이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이 해양수산부를 말로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부산에 옮겨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려는 거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이 반영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하고 똑같습니다. 기대감이 이미 반영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부산 안에서 50이 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기대감은 항상 그렇지만 이제 실적이 뒷받침이 되어야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말 잘해야 됩니다. 네. 이 대통령의 이러한 진정성이 시민들에게 잘 지금 전달되고 있고 또 전 장관이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잘 계속 이렇게 잘 해주시는 그런 가운데 경선이 잘 진행이 되어서 후보가 나올 때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장관 입장에서도 본인 스스로도 일이 우선이다, 해수부 일이 우선이다라고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해수부 일이 정말 내년 2월까지 정말로 시민이 기대하는 수준까지로 다 진행이 돼서 이제는 뭐 전 장관 해수부 장관 안 하더라도 뭐 다른 사람이 하고 전 장관은 뭐 시장 출마해도 되겠네라고 하는 여론이 형성될지 아니면 무슨 지금 7개월 상황에서 이걸 내려놓고 나온다라는 게 말이 되냐라고 갈지 그거 아마 또 내년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국회의원이면 이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당내 경선에 참여하는 것은 이제 문제는 없죠. 근데 장관이기 때문에 당내 경선에 일단 참여하려면 일단 장관직은 내려놔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공직선거법에 90일 전에 사퇴를 해야 됩니다. 공직이 그러니까 90일 전에 사퇴해야 당내 경선하고 무관하게 90일 전에 사퇴를 해야 되고요. 국회의원은 30일 전에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상 우리가 봤을 때 당내 경선이 그 중간에 이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 2월 말에는 이제 전 장관이
장관직을 이제 내려놓을지 안 내려올지 결정해야 되는데 아마 이럴 중 가면 알겠죠. 뭐 이럴 중 가면은 네. 이제 뭐 기자들도 질문이 쏟아질 거고요. 네. 뭐 1월 가서는 1월 정도 되면 이제 전 장관도 입장을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어떻게든 좀 컨벤션 효과가 잘 나와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또 이재성 또 전재수 장관의 각자의 좋은 면들이 네. 보여지는 경선이 치러질지 네. 아니면 또 전 장관께서 장관에 충실할지 그거는 또 내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이제 장관직도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국회의원직도 내려놓으면 그래도 이제 조금 아쉬울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또 장관 내려놓으면은 부산시장 나가려고 장관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고요. 그 뭐 엄청난 공세가 있을 겁니다. 예, 네. 국민의힘이 그런 쪽에 굉장히 능한 부분들이고요. 네. 또 지역에 있는 보궐선거도 또 준비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담도 있고 네. 해서 좀 복잡한 그런 면은 있습니다. 예. 뭐 이재성 위원장님이 뭐 말은 뭐 이렇게 드러내놓고 하진 않지만 옆에서 보니까 전재수 장관은 이제 이재명 정부의 이제 초대 해수부 장관으로서 지역 균형 발전 또 본격적인 또 해양 시대 부산을 거점으로 한 그래서 성공한 해수부 장관으로 장관 소임을 마치고 다음 또 총선 때 해서 또 민주당 출신으로는 첫 4선 의원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나름대로 뭐 전재수 장관 좋은 정치 이력이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네. 사실은 이제 어떤 혁신이나 발전은 입법적인 도움이 필요한데요. 네. 부산은 국회는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네. 그러니까 설령 부산시장을 우리 민주당에서 할 때 입법적인 기능이 있고 없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포괄적으로 하고 뭐 전재수 장관이 노련하신 분이고 하니까 충분히 네. 합리적인 판단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내년도 부산시장 선거에 이제 전재수 장관 말고 민주당에 또 강력한 후보가 있다라고 하는 또 이제 믿음을 심어줘야 예. 그렇죠. 그래야 또 이제 전재수 장관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또 차출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맞습니다. 차원에서 우리 이제 오늘 나오신 이제 이재성 우리 위원장님이 다시 또 내년도 부산시장 선거로 다시 큰 인지도를 얻고 다크호스로 부상하기를 예. 바랍니다. 근데 항상 또 이재성 위원장님 보면은 갑자기 그 조경불패 그 사흘 지역에 가셔가지고 예. 갑자기 조경태를 긴장하게 만들고 또 부산 시당위원장 이렇게 나간다고 했을 때도 이제 어렵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과반 이상 득표로 그냥 당선되시고 정말 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예. 네, 한편으로는 이번 선거도 또 어떠한 좀 다이내믹한 변화가 이제 지금이랑 좀 다른 수치가 예. 또 나타날까 이런. 저는 뭐 오늘 그래서 이 자리도 굉장히 고마운 게 제가 그 23%로 시작해서 50으로 조경태 의원 후보를 그때 여론조사에 이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저 이재성 이런 저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 부산시장 선거가 조경태 의원이랑 붙을 때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다. 네, 네. 그때는 이재성이 눕고 이랬어요, 부산에 가면. 그래서 좀 보시다시피 23%밖에 안 나오질 않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50대 42로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마지막에 정말 그 보수 결집만 없었으면 또 좋은 또 국정 활동을 하고 있었을 텐데요. 또 그리고 시당위원장 나올 때도 제가 이제 시당위원장 되고 우리 당직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당직자들 중에 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그래서 항상 이변을 이변과 또 바람을 낳는 이재성이다. 일으키는. 예, AI 전문가, 성공한 기업인,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발탁한 2호 영입 인재 이재성. 예. 네. 그리고 그때 저도 기억하는데 그 제가 인터뷰하려고 시당위원장 출마하신다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당직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터뷰 장소에 딱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방에도. 그래서 책상 하나랑 그냥 책상 하나에 앉아가지고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또 저력을 보여주셔가지고 당선되시고. 네. 자, 어쨌든 지금 우리 이재성 당위원장님께서 내년에 이제 부산시장 이제 본선에 오르시려면 어쨌든 전재수 이 장관이 의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아직 출마 그 의사를 밝히지는 않으셨어요. 네. 계속 언론에서 뭐 지금 하마평만 지금 오르고 있는데 어제 국감에서 질의가 나왔던 모양이죠. 네, 어제 저도 질문을 했었는데 네. 국감 도중에 이제 부산시장 출마한다는 얘기가 있다. 네. 어떠시냐라고 얘기했더니 전 장관은 송구스럽다만 손톱만큼도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 네. 아무리 그래도 내가 해수부 부산 이전을 통해서 해수부 직원들도 희생시키고 뭐 그러고 있는데 부산시장이 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말이 되겠냐? 네. 뭐 이렇게 출마 의사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정치인의 그 말은 저렇게 촌톱만큼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러면 출마 안 하겠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보통. 저기서 그래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부산 이전이 조금 조기에 빠르게 된다면 출마도 할 수 있겠다라는 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지금 현 시점에서 그 전재수 장관이 조금이라도 손톱만큼이라도 출마 의사를 비추는 순간 해수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현 장관보다는 다음 장관이 누가 될까 거기에 안테나 고추 세우면서 일 제대로 안 하죠. 근데 지금은 전재수 장관이 저렇게 강력하게 뭐 깊은 내면에 부산시장 도전해 볼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뭐 저렇게 답변하는 것이 그냥 정답이죠. 네. 그리고 또 이게 얼마 뒤면 이제 내년 1월이잖아요. 네. 내년 1월에 또 해수부 장관의 신년사를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앞으로의 비전과 어젠다를 또 해수부 장관으로서 또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또 계속 그렇게 또 해수부 장관으로서 해야 될 일도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래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부산 사정이 아까 우리 이재성 위원장이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도 뭐 우리 같은 세대 그 초등학교 이렇게 학교 다니면 늘 뭐 부산은 향도 부산 제2의 도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벌써 이게 이제 과거 얘기가 됐군요. 예, 이게 그 굉장히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화면에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 활동 인구 그래프 이게 이제 노인과 바다를 여실히 드러내는 건데요. 어떤 하나의 도시가 활력이 있으려면은 경제 활동 인구의 비중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단순히 역전된 부분이 아니라 그래프 기울기를 한번 보십시오. 빨간색 그래프는 내려쳐지고 있고 지금 푸른색 계열 그래프는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인구수는 부산이 더 많아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하면 전체 인구수는 부산이 인천보다 많은데 경제 활동 인구는 인천이 부산을 이기는데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가서 우리 초등학교 문제에 가면 5년 뒤 10년 뒤 상황을 그려보라 그러면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이 그래프를. 그래서 우리 부산 시민이 박 시장의 연임에 반대를 하는 이유는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고요. 또 왼쪽 같은 경우는 또 뭐를 의미하냐면은 총생산. 지역 내 총생산이면요. 인구가 많은 데가 당연히 유리한 거예요. 그런데 인구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지금 부산은 플랫하잖아요. 평평하죠. 근데 지금 인천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현실도 현실이지만 앞으로에 있어서의 변화에 있어서 인천과 부산이 이렇게 지금 차이가 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 몰라도 내년에 새로운 리더십이 도입되지 않으면 부산은 정말 힘들 거고요.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 전체 위기로 옵니다. 왜 계속해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해서 뭐가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부산의 문제가 아니다. 이 부산이라고 하는 부분마저도 만약에 이런 식의 그 소멸,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발전을 못하게 됐다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 위기가 직면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중에서 부산이 이러면 다른 데는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광주 상황은 어떻겠어요? 아까 우리 보면은 방파제 비리 같은 경우도 막 거의 의의가 없잖아요, 그죠? 어이가 없죠. 왜냐면 멀리 떨어져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인천이나 서해였으면 아마 그렇죠.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을 건데 잘 모르는 거예요. 가파도 자체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네. 그래서 다들 제가 꼭 드리고 싶지만은 이 지역이 자칫 잘못하면은 거의 옛날에 토 세력들이 네. 예, 이끌어 가듯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번에 또 우리 더 탐사가 아주 탐사 보도도 잘해 주셨고 또 이런 부산의 상황을 또 전체적으로 우리 시청자들에게 또 관심을 갖게 해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매우 저도 감사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구수도 보면 4,200명 늘 때 인천 인구가 부산은 오히려 1,500명이 줄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젊은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뭐 참 네. 일자리예요.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그 이제 유명한 이제 우리 가설 중에 하나가 어느 나라에 태어났느냐가 사실 소득의 50%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입증도 많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부산에서 태어났느냐 서울에서 태어났느냐 그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여러분들 부산 출신이 일자리 때문에 서울에 오게 되면 주거비 부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서울에 계신 분들 내 이 월급 받아가지고 어떻게 집을 사냐 이런 걱정이 있을 텐데 부산에서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저 부산을 지금 청년들이 지금 자꾸 떠나는 이유도 일자리도 없어서 그렇긴 하지만 부산이 저기도 부동산을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올려놨잖아요, 부동산 가격을. 그러니까 네? 이제 부산 내에서도 네. 또 네. 동서울 중심 양극화도 많이 양극화. 발생이 되고 있고요. 네. 또 과거에는 부산이 잘 나갔기 때문에 네. 또 소득이 있는 분들이 또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여튼 내년 지방선거 때는 적어도 이렇게 진보 진영 우리 민주당 진영에서 그 시정을 다시 확보를 해서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바뀌고 그래도 우리 희망을 갖고 살아가듯이 부산에서도 좀 새로운 희망적인 시대가 열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AI 전문가로서 또 성공한 기업인의 경험을 가지고서 이재성의 성공 경험을 우리 부산의 성공 신화로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어떻게 하면 부산 이제 청년들도 많이 오고 제2의 도시로 더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예전에는 서울하고도 약간 경쟁하는 느낌도 있었는데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막 대학을 갈 때는 그냥 좀 가정 형편 이런 걸 고려해서 지역 국립대학 뭐 부산대 이런 데 좋은 인재들이 많이 갔어요. 예.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제는 이제 그런 시대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부산이 아니고 과거의 부산대학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형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보면은 올해 잠재 성장률이 0.9%대예요. 0%대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올해 시작을 했을 때 올해 한 1.8% 정도 잠재 성장률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똑바로 살펴봐 그랬더니 이제 0.9로 반토막이 났어요. 그 뭐냐 하면은 대한민국 전체가 0% 성장되고요. 그럼 부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내년 이후로 어떻게 갈 거냐 한 3%대로 끌어올리겠다고 하면서 내세웠던 1차적인 과제가 AI 3대 강국으로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AI라고 하는 부분들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듯이 부산도 AI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해조국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해양, 조선, 국방 인공지능은 부산이 세계 1위로 갈 수 있다. 해조국. 예, 해조국 세계 1위. 예, 이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고 제 1호 공약입니다. 그래서 AI 디지털 밸리를 조성을 해서 부산이 해조국 해양조선 국방 AI 세계 1위 도시로 가서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가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한 연구도 계속하고 있고 공약도 만들고 있고 이렇다는 말씀도 좀 드립니다. 예. 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내년도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부산은 어떻게 돌아가나 참 궁금해 하시는 분들 예, 많았을 텐데 나름대로는 내년 지방선거 우리 민주신보주의당 입장에서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예. 하는 것들을 오늘 다들 예, 절감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전재수 뭐 장관이 지금 이제 언론에서는 가장 많이 거론이 되는데 이렇게 AI 전문 역량도 있고 또 이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돼 있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하고도 또 정치적하게 또 잘 맞는 또 우리 이재성 후보도 예비 후보도 있다라고 하는 걸 오늘 이제 뉴탐사에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뭐 기회가 되면 또 다시 한번 또 이재성 위원장님 또 불러 모으겠다라고 한 약속을 좀 드리면서 이제 오늘 방송 아시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